두 번째잖아요. 물어보지 말라고? 어린이날이니까. 어? 아, 이거 안 갖다 줬어요? 법규? 네. 갖다 줄 건데 갖다 주겠지. 교육의 기초. 교육의 기초는 도대체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데 이 교육이란 무엇일까? 이 의문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은 꼭 시험이라기보다는 시험용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잖아요.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원래 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교육학은 특히 1단원 부분이 그런 점에서 바닥에 어떤 틀을 형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행정학만 하더라도 꼭 이런 바탕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행정학의 전체 시대의 흐름 잡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도 되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서양사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이 기초 단계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어떤 교육학을 바라본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틀을 좀 정립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시험과 무관하다기보다는 결국은 관련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철학적인 또는 가치 판단적인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일단은 교육의 기초에서는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걸 볼 것이고, 일단은 교육의 기초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눈으로 우리가 잠깐 빨리 보게요. 교육의 의미, 교육관 막 이렇게 있고, 넘겨보면 교육의 정의 이렇게 있고, 정의가 막 여러 개 있죠. 넘겨보시면 한 3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네요. 18페이지까지. 세 번째는 교육의 준고요. 준고는 기준이죠. 그것도 뭐 두 개 있고, 교육과 유사 개념도 있고, 그리고 교육의 요소 및 상호관계, 뭐 교육 목적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24페이지, 5페이지 상단까지예요. 그게 파트 1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뭐 교육의 뭐 준거, 뭐 교육과 유사 개념, 그 다음에 교육의 뭐 정의의 유형, 뭐 이런 것들 어원적 정의 막 이런 걸로 계속 교육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그래, 그럼 이 교육의 유형은 무엇일까? 어떤 교육이 있지? 뭐 전인교육, 자유교육, 뭐 평생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뭐 대안교육 우리 교육사회학에서 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교육의 다양한 유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1단원은 교육의 기초는 크게 두 파트로 돼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제 교육이란 무엇이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교육의 의의라고 나와 있죠. 의미 교육관에서 교육의 의. 의의나 정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의의가 조금 큰 개념 성격이에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에서 우리가 거기 보면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두 번째, 문화를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세 번째,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화에 관여한다. 네 번째, 성숙자에게 인간의 비판과 창조, 인간의 비판과 창조 정신을 신장시킨다. 한번 써보게요. 다섯 번째, 성숙자가 미성숙자에게 도움을 주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6번, 교육이란 자아 실현을 돕는 활동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6개예요.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이제 수업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외워서 이거 교육의 의의다 아닌 것 해가지고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에 나오냐?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럼 왜 이렇게 다 쓰셨냐? 이걸 통해서 이런 문구들을 통해서 도대체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교육학 이론들을 분명히 이 교육학 책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하고 판단을 하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책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그 책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기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육학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써져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이 말 같고 저렇게 들으면 저 말 같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오답을 찾을 수가 없어. 실제 시험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가치 판단을 하거나 또는 문장을 해석하고 분석을 할 때 어떤 기준, 현실적인 기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여러분이 일단원을 저번에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감이 온 친구들도 우리가 이제 7월달, 예전에 제가 2달에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주당 8시간으로 해서 이제 끝냈는데, 그때 공부를 잘하는 애들조차도 처음에 2주 동안은 선생님이 왜 저렇게 수업을 하지? 라고 의문을 품었다고 애들이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합격했다고 해서 다 떠나는 게 아니야. 합격했다면 내 수업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부분은 어쨌다든가 저는 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물론 애들이 나하고 연락을 안 하고 그냥 합격했다고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죠. 전화해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 또 내가 번호를 모르면 안 되지. 근데 대부분은 합격을 하면 찾아와요. 개 중에 몇 명은. 그러면 너 수업 들을 때 어쨌냐? 공부할 때 뭐가 힘들었냐? 저는 다 물어봐요. 왜 물어본 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한테 왜? 다 나하고 소통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좀 더 홀가분하거든. 그러면 그때 이랬는데 처음에는 오해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랬다든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처음에 다른 선생님들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갖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지선다로 교육의 의의다 아닌 것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근데 왜 저 선생님은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 그리고 저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지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알잖아. 결국은 우리가 교육학을 바라보는 어떤 나름의 시각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교육학은 정말 어려운 학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가직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쉬웠어요. 물론 단순한기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교육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론들이 다 비슷해 버리거든요. 때로는 다른 것 같거든요. 달라도 같은 맥락 범위 안에서 이해하는 것도 있고 같은 표현인 것 같아도 서로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그 나름의 수험생의 분석 기준을 찾아야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학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이번에는 비형식 교육이 시험에 나왔지만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일단원에서 문제가 뭐가 나왔는가. 봐봐. 국가직 봐볼까요? 학습계자재, 평생교육사 제도, 법이라고 나왔네.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 나왔네. 그게 비형식 교육이 2번 나왔네. 평생교육의 발전과정, 이것은 이제 시대 흐름이에요. 평생교육의 학자별 주장 흐름. 순환교육, 평생학습 도시, 이거 법이죠. 렌줄리의 영재개념, 영재교육이 특별히 한 번 나왔네. 대부분 여러분 봐보세요. 평생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이 렌줄리의 영재개념 빼고는 다 평생교육이죠. 형식, 비형식, 무형식도 결국은 평생교육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문제네요. 최근 3년치, 올해 포함해서. 10문제에서 9문제가 평생교육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일단은 기준으로만 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공부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평생교육 관련된 것하고 관련된 법만 하면 일단은 문제에 거의 한
70%, 80% 이상을 우리가 다 커버해버립니다. 그러면 오전 3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전 3시간이면. 딱 그것만 하면.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걸 하냐 이 말이야. 우리가 1단원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학 전체를 정복을 해야 돼요. 교육학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 전체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야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현재 이 시간의 수업을 받아들여준다. 자, 마음을 비우고 보면 교육은 사실 이 가르칠, 배울 육이에요.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배우고 맞죠? 근데 어원적 정의에 보면은 뭐 에듀케이션도 있고 페다고지도 있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 그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지만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한대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아니 선생님 교육을 받으면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응? 인간답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근데 아마 대부분 애들이 뭐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인간답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분명히 인간을 인간답게 해.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은 표현상 같아. 그렇죠?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다. 그래서 표현이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즉 여러분은 제가 교육학 책을 이제 점점 단원을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선생님이 처음에는 저 표현을 A라고 표현했다가 A라고 해석했다가 나중에는 B라고 해석하네? 선생님 미친놈 아니야? 여러분 미친놈이 왜 미친놈인 줄 알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미친놈이에요. 기준 없이. 알겠습니까? 자기 기준이 없으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들은 자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해돼요? 표현이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어떤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A라고 해석할 때는 이건 A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B로 해석하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왜 다르게 해석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추적하고 분석하고 해석해 봐야 돼요. 즉 머리를 써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습관이 들었냐면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다 분석하고 해석해라. 나는 네가 분석해놓고 해석해놓은 것을 나는 외울 뿐이야. 암기력도 안 좋으면서.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도 잘 안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왜 이해를 하는 줄 알아요? 많이 저장하고 암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의 바탕을 둔 암기는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해 없는 암기는 얼른 보면 속성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 못 가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의 시험 공부를 실패에 이르게 한 거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과감히 바꾸세요. 근데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 습관대로 공부하거든. 습관대로 살고. 그렇잖아. 여러분 왜 살찐 줄 알아요? 많이 먹으니까. 다 알고 있어. 살찐 사람한테 물어봐. 이제 여러분 여름 돼가니까 이제 노출의 계절이 왔잖아요. 다 지금 살 빼려고 난리야. 살 좀 찐 사람들은. 여러분은 이제 공부 중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응? 물어보세요. 너 왜 살쪘어? 뭐 이런 이야기 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 내가 아는 그 학교 다닐 때 알던 누나. 야 나는 물만 먹어도 쪄. 그건 거짓말이야. 밥은 잘 안 먹어. 내가 보니까 엄청 굶었잖아. 떡볶이 먹지, 뭐 사 먹지, 아이스크림 사 먹지. 칼로리가 밥만 먹는 것보다 훨씬 넘어요. 밥은 안 먹더라고. 도대체 난 밥 잘 안 먹어. 다른 걸 많이 먹어. 그러니까 물만 먹어도 살찌지. 물론 물 먹어서 좀 부은 사람도 있어요. 물 먹으면. 그런 것처럼 다 원인은 있다. 근데 그 자기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 공부 쪽에서만 내 공부 습관이 효율적이잖아? 그럼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자기 그 스타일을 고수하세요. 근데 2년, 3년, 4년, 6년 학창시절 내내 그런 공부 방식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잖아? 바꾸려고 하세요. 바꾸지 않으면 점수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점수도 안 바뀐다니까요. 내 공부 스타일이 그러는데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에서 고득점이 나오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봐도 답은 나온다니까요. 마치 살찌는 것에 비유하면 살찌게 됐네, 살찔 것 같네, 저렇게 하면. 여러분 살찌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쩐 줄 알아요? 저녁 8시 넘어서 많이 먹잖아. 저녁 8시 먹어서 많이 먹잖아. 야식 시키고. 사실 8시에 안 먹어야 되거든요. 12시간 이상 장을 비워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잖아. 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1시, 2시 되니까 배가 꼬르륵 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먹다 보면 더 먹어버려. 차라리 10시에 조금 먹고 차라리 잘걸. 안 먹고 굶다가. 그래서 이제 안 먹고 빼는 다이어트는 금방 실패하고 요요가 온다.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먹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 다 원인이 있다니까. 표현이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야죠. 자, 이 인간은 뭡니까? 교육은 인간을 인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받기 전의 인간. 그렇죠? 여기는 교육받은 후의 인간. 자, 해석을 해보면 다르네. 전의 인간과 후의 인간이 동요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미성숙자로서의 인간. 여기는 교육받은 후 인간은 인간다운 인간이니까 성숙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다르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학습자, 대표적인 사례가 뭐 교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고전적인 방식이죠. 학습자가 미성숙자라고 보는 것은 고전적 방식이에요. 분석상. 그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표현이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이걸 장착하시라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끝났어. 물론 내가 이건 이렇게 끝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교육과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여기 있는 인간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육은 이런 인간이 돼야 되죠. 그럼 이런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전인적 인간, 자아실현적 인간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면 전인적 인간은 뭡니까? 지, 덕, 체의, 조화와 균형을 갖춘 인간. 이게 전인교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전인교육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는 겁니다. 많이 써먹어요, 사실. 근데 이건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표현이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 이건 다른 데서 안 나오잖아. 그걸 하시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교육은 문화를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교육이 문화와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한국 문화가 4천 몇백 년간 유지된 데는 교육이 이렇게 문화를 전달하고 발전시켜서 한국 사회가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한국 사회, 한국 문화가 유지되고 전속되고 발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문화 전달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두 단어예요. 전달과 발전. 교육은 분명히 문화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문화를 변화 발전시키기도 하거든. 그러면 전달의 측면은 뭘까? 주로 보존의 측면이 강해요. 그렇죠? 정체성 유지 내지 보존의 측면. 발전은 변화 발전의 의미가 강하죠. 공부를 떠나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교육이 문화를 전달하기만 하고 변화 발전이 안 되면 우리는 고조선 사회가 지금도 고조선 사회겠죠. 한국 문화가 유지되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나아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 발전도 돼야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 보존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가려놓고 보존과 변화에
두 단어로만 접근을 해보면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선생님 보존을 강조하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변화 발전을 추구하면 유지 존속 보존은 안 되잖아요. 이 생각으로 갈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 사고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뭡니까? 양립할 수 없으면 튕겨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유와 평등, 이것은 우리의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뭡니까? 인간 존중, 자유, 평등이죠. 인간 존중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를 하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평등도 역시 추구해야 되거든. 근데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봐보면요, 자유를 추구하면 자유 경쟁의 결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거든요. 자유와 평등은 좁은 의미에서 서로 충돌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충돌되는 가치라고 하나를 버려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평등 문제를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째요? 우리는 이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돼요. 여기서는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문화를 전달하면서도 변화 발전이 돼야 한국 사회가 유지되면서도 이전보다 나은 한국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분법적 사고 수준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니까 왠지 이러면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이게 안 될 것 같다는 이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봐보세요. 이걸 가지고 분명히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야 돼. 그럼 이것은 봐봐. 대놓고 보존도 되고 변화도 되고 해야 되네. 보존되면서 변화돼야 되네. 이게 제일 좋은 교육 이론이죠. 표현도 둘 다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보존으로 표현이 되고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측면이 숨겨져 있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면 숨겨진 부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결국은 둘 다 있다면 내용적으로 얘들은 같거나 유사하거나 좋은 교육 이론이죠. 이해돼요? 또 변화의 측면으로 어떤 교육 이론이 표현되더라도 보존의 측면이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하고 숨겨져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숨겨져 있다면 이것도 봐봐, 표현상 얘는 보존으로 표현되고 얘는 표현상 변화로 표현되지만 이 두 이론은 같거나 좋은 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이론인 거예요. 표현은 달라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귀결이 되죠. 표현이 같아도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또는 다른 표현일지라도 좋은 교육 이론일 수도 있다. 표현은 반대로 드러나도. 그러나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지. 같은 표현이더라도 얘는 이게 없잖아. 근데 같은 표현이더라도 얘는 숨겨져 있잖아. 이 둘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이론이다. 표현이 같아도. 이 응용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 도구 개념이에요. 겉으로는 비슷하잖아. 보존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변화를 담고 있지 않는 이론과 그래도 보존으로 표현돼도 변화의 측면을 적어도 인정하거나 숨겨놓고 있는 이론은 변화의 측면을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것을 처음에 애들이 왜 이렇게 교육학 수업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고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빠른 애들이 2주 후부터, 3주 후부터 또는 2바퀴째부터 이해하고 영영 이해 못한 애들도 있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생각이나 사고를 하셔라. 이해돼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철학이나 교육과정 쪽에서 오면 학문중심 교육과정과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예를 들어서 이건 보존 변화의 측면을 했지만 그쪽으로 변형을 해보면 지정의. 자, 봐봐. 우리가 덕체를 합하면 정의예요. 지덕체의 조화와 균형을 갖춰야 인간다운 인간이 돼. 그러면 우리가 지정의를 다 길러야 돼. 어떤 교육이론이. 그러면 어떤 교육이론이 지정의를 다 기르는 교육이론에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네? 좋은 교육이론이야. 괜찮죠? 그게 전인교육이에요. 지정의를 다 기르자. 전인교육이잖아. 그런데 어떤 이론은 지식교육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정의적 측면을 기르지 못하는 교육이 있고요. 어떤 쪽은 지식교육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의적 측면의 속성을 담고 있는 교육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게 전통적인 학교교육 또는 교과중심 교육과정. 그럼 이거 무슨 과요? 이것은 학문중심 교육과정. 또는 철학으로는 항존주의. 또 이제 제대로는 신본질주의. 뭐 이렇게 나눠져요. 이것은 전통교육.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옆으로 써버렸습니다만 알겠습니까? 그럼 이 둘은 비슷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교과중심 교육과정과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비슷하게 느껴진대. 교과와 학문이나 똑같이 교과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학 학문을 공부합니다. 결국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은 교과서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지식 암기로 흘러가느냐, 정의적 측면을 기르지 못하고, 아니야, 지식적으로 공부하지만 그 안에 어떤 무언가는 정의적 측면이 들어있어. 그게 이제 아동의 자발성 수준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에서 발견학습, 탐구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1단원에서는 뭐예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유교육의 전통입니다. 자유교육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면 먼저 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적으로 자유로워야 우리가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자유로운 것이지. 내가 뭘 알지 못하면 행동도 자유롭지 못하죠. 이건 행동의 측면이죠. 이건 삶이고 이건 삶이고 행동이고 실천이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행동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자유교육은 네가 먼저 지적으로 자유가 돼. 이 지적인 교육이야. 지식교육이야. 이게 학문중심주의로 연결돼. 항존주의로. 전통교육의 전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교육은 어째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인교육은 대놓고 이것을 다 드러내고 있고요. 자유교육은 이걸 드러내놓고 이걸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듀이는 생활경험 실천을 강조해요. 생활경험 실천은 이쪽 아닙니까? 그런데 듀이는 지식을 드러내기도 해요. 근데 이 지식은 도구 수단으로서의 지식이죠. 아동이 당면한 생활 경험상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교육의 지식은 지식 그 자체를 중시합니다. 수단적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의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지식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해요.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인교육의 사례에 지식적으로 드러나는 자유교육도 전인교육의 사례지만 듀이의 전인교육은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인교육의 사례입니다. 그럼 이게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전인교육이라면 지덕체가 있어야 되니까 듀이는 이쪽으로 드러난다니까 교육은 경험이다. 교육은 경험의 재구성이다. 경험은 이쪽이잖아요. 이게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없다면 듀이의 교육이 전인교육에 들어올 수가 없지. 이해돼요? 그래서 교육학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저런 도구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두면, 마치 이런 거 알아두면, 얘는 이쪽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게 숨겨져 있구나. 얘는 이쪽으로 표현되고 이게 숨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공통 분모 본질을 보면 똑같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 얘는 이쪽으로 표현되지만 이게 없네. 그럼 얘하고 겉으로는 표현이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이론네. 그렇게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이죠. 공부는요, 결국 힘을 기르는 거예요. 먹는 걸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먹죠? 힘내라고 먹죠? 근데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띠룩띠룩 살만 찌죠. 자, 비만한 애들이 힘을 발휘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발휘 못하죠. 그러면 먹고 힘내라고 할 때 먹고 어째요? 디비저 잠만 자면 되나요? 운동을 해야죠. 먹고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똑같이 먹어도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먹어도. 똑같은 지식 교육을 해도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지식 교육을 해도 다른 거예요. 표현은 같아도 다를 수 있죠. 여기는 표현이 같아도 다를 수 있다. 여기서도 적용이 되지만 거꾸로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의미가 함께 있으면 좋다. 표현이 되든 안 되든. 맞죠? 이게 이 두 번째 이 문장의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의 끝났어요. 이 뒤는. 자, 봐봐. 교육은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왜 교육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가르치고 배웁니까? 교육은 뭔가를 또 배우는 것인데 왜 배웁니까? 또 뭔가를 아는 것인데 왜 압니까? 알면 자유를 얻잖아요. 모르면 답답하죠. 알면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물건은 오프라인에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코로나 걸렸을 때 힘들었겠어요. 코로나에 걸릴 위험을 감수하고 오프라인까지 가서 물건을 사야 되고, 그 오프라인도 우리가 코로나 장사 안 되니까 가게 뭐 빨리빨리 닫아버리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알면 어쩌지? 인터넷에서 휴대폰으로 온라인으로 쿠팡으로 직접 물건을 배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국내만 있나요? 해외도 있죠. 아마존에 들어가면 더 물건을, 중국의 알리바바를 들어가면 더 희한한 물건들을 엄청나게, 물론 이제 제품의 품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나가지 않고도 이제는 쇼핑할 수 있잖아요. 그쵸? 쇼핑은 꼭 나가는 것이었어야 했나요? 알면 그렇게 자유롭다니까요. 그쵸? 그래서 교육은 뭔가를 배우는 것인데, 배우면 개인을, 이것은 배운다는 것이고, 이 개인을 자유롭게 해요. 한 개인. 그럼 사회화는 뭘까요? 이 사실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개인과 사회,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죠. 사회구차, 한 개인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런 개인들이 모여져 있잖아. 그건 개개인들 사이에 평등에도 기여한다 이 말이지. 뭐가?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교육사회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교육사회학이 아닌 나머지 단원들은 대체로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교육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뭔가를 알잖아요. 알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기준이 생겨요. 모르면요, 남들이 하는 말에 쑥 따라가 버리는 거 아시죠? 장사꾼들이 뭘 잘 모르니까, 야, 이거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이거 쑥 따라가 버리잖아. 내가 뭘 알잖아? 그럼 기준이 생겨. 에이, 사장님, 거짓말 하시네. 이거 작년에 문제 생겨서 안 팔린 거 지금 떠리로 저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 부분에 문제 있죠? 기준이 생긴다고. 맞죠? 비판과 창조 정신의 신장이 생기죠. 우리 교육이 보통 창의적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창의적 교육은요, 결국 창조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뭔가를 창의적으로 또는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암기해서 창의롭고 창조적으로 될까요? 아니죠.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요리하고 조리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네이버에서 음식 만들 때도요. 네이버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원리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니까 그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틈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그 상황에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변형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지 않으면 변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외워서 적용만 하려고 하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맞지도 않는 것을 맞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이다. 근데 이건 이것이 시험용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고. 이것은 이제 교육은 결국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어떤 도움? 성숙자가 미성숙자가 성숙자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된다는 것이지. 결국은 이거잖아요. 교육은 미성숙자인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바꾸는데 교육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뭡니까? 미성숙자인 여러분을 성숙한 여러분으로 만드는 도우미 역할이란 말이지. 도우미는 뭡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우미 아닙니까? 그러죠? 도우미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도우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응? 가사 도우미. 내가 가정 가사 활동을 하는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 그러면 어째요? 가사 도우미 파출부 아주머니를 불러가지고 대신 해주게 하면 내가 도움을 받잖아요. 그죠? 도움이에요. 근데 노래방 도우미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를 본인이 못 부르니까 노래를 가르쳐주는 도우미인가? 좀 안 맞는 거죠. 다른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노래 도우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돕는다가 또 나와 있죠. 돕는 활동이잖아. 무엇을?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뭡니까? 아까 이거 자아실현적 인간이잖아. 이거 전인이잖아요. 전인적 인간이잖아. 전인적 인간이 결국은 저 말하는 이만 똑같은 것이요. 이거하고 이거 똑같고 저거 똑같고. 그럼 여기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전인적 인간은 여기 써놨네요. 자아실현적 인간이다. 결국 이것은 교육은 돕는 활동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이 1번과 2번이 상당히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죠. 이걸 응용을 잘 하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서양의 두 가지 교육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형관과 성장관인데 여러분이 읽기라고 써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 뒤에서 보면 크게 봐서 두 개죠. 자세히 보면 여기서도 이제 쪼개져요. 주입, 주형, 도야, 계명은 주로 주형관 스타일. 그 다음에 성장과 자아실현 성격은 주로 성장관 스타일. 근데 크게 보면은 서양 교육이 주류 교육이고 이것은 주로 지식 교육으로 많이 가는 것이고 성장관 쪽은 주로 비주류 교육이고 듀이나 이런 쪽에 경험 중심 교육 쪽 또는 전인 교육 쪽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뒤에서 우리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이걸 좀 자세히 쪼개면 뒤쪽으로 나온다. 이거 주로 주입주형 성격으로 많이 써져 있어요. 주형과는. 주입과 주형은 굳이 분석적으로 보면 반대편에 있는 내용 같지만 실은 같은 이론입니다. 봐봐. 주입은 지식주입이거든요. 주형은 모양이나 틀이에요. 즉 여러분의 행동을 바꾼다는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지식은 알미고 행동이나 모양은 삶이야. 생활 경험 실천의 측면이야. 즉 지정의로 말하면 정의적 측면이에요. 알겠습니까? 지식주입은 주로 지식의 측면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은 지정의로 이대별하면 서로 반대편에 있지만 실은 관련돼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면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입 교육이 극단화되면 주형으로서의 교육이 된답니다. 그 주형으로서의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행동주의 학습,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주입으로서의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은 전통적인 지식교육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처럼. 알겠습니까? 이게 지와 정의가 우리는 그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잘못 알면 잘못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루소의 지덕합일설 내지 지덕복합일설에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맡길 것이고 뒤에서 나오니까. 어원상의 정의는 요즘에는 시험에 안 나올 거는 같아요.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옛날에 다 시험에 나왔어요. 얘가 EX 밖으로 끌어내다. 무엇을 여러분의 잠재 가능성을 밖으로 끌어낸다.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안 나올 거는 같아요. 맹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여기서는 책 이름이에요. 공자, 맹자는 사람 이름인데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우리가 사서 상경할 때 사서가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잖아요. 그렇죠? 줄탁 동시 뒤에 어조사 지를 띄워도 돼요. 네 글자 사자성어로 줄탁 동시 또는 줄탁 동시지인데 이것은 국어에서도 시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암탉과 병아리의 관계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올 때 자기 혼자만 깨냐 이거다 이 말이지. 자, 여기는 병아리, 이것은 암탉. 그러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올 때 자기만 깨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암탉이 밖에서도 쪼아주면 이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즉 여러분이 알에서 지금 깨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미성숙자니까 내가 거기에 교육적으로 도움을, 여러분도 안에서 깨고 나와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밖에서 어느 정도 쪼아주고 있죠. 근데 쪼는데 선생님 왜 쪼아요? 아파 죽겠어요. 콕콕 치지 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깨야 돼요. 원래 여러분이 스스로 깨야 돼요. 근데 안 깨려고 하니까 문제지. 자기 잘못된 스타일을 고집하고 안 깨려고 하니까 문제야. 그러면 계속 여러분은 계란 상태로 남아 있어야 돼요.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병아리가 돼야 암탉이 되고 수탉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병아리가 뭐야? 계속 그냥 계란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골아버리겠지. 그럼 그대로 인생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어렵다고만 생각되던 그 공부가 어떤 계기나 실마리가 생겨서 내가 공부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비로소 알에서 깨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의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공부란 이런 것이야 라고 절대 말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후천적 유전 아니에요? 원래 유전은 선천적이지만 이게 후천적 유전 아니냐 이 말이야. 원래 공부 잘하는 집에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고요. 공부 못하는 집에 공부 잘하는 애가 나오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선천적인 IQ나 지능 물론 영향이 있죠. 그게 오히려 크답니다. 근데 선천적인 걸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 그럼 왜 후천적으로는 왜 안 될까? 열심히 노력하면 돼? 부모의 노력하는 모습이 부모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아이가 옆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현명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면 그게 말하자면은 아이한테도 훌륭한 가정학습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부모가 욕하면 아이도 욕해요. 부모가 공부 안 하면 부모가 맨날 채널 100 몇 개를 돌리는데 아이가 책을 보겠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밭뿐만이 아니라 밭을 가는 그 농부의 마음이 정말로 잘 가는 사람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씨앗을 틔워낸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이게 좋아도 정말로 비옥한 토지면 뿌리기만 해도 자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세계의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지리할 때 공부해서 저는 지리를 좋아해서 거기가 흑토지대죠. 흑토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비옥한 땅은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씨만 뿌리면 지가 알아서 자라요. 엄청나게 고품질로. 근데 거기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곡물가가 들썩들썩 난리야. 어제 뉴스에 보니까 냉면이 10,000원이 넘었대요.
보통 우리 냉면 얼마에 먹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마트에서 파는 둥지냉면 말고 8,000원? 작년에? 8,000원? 벌써 최소한 1,000원에서 2,000원 올랐죠. 최소한 1,000원에서 2,000원. 더 오를 거예요, 하반기에는. 내년에 더 오를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물가가 계속 오릅니다. 제가 저희 집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작년에 했었어야 돼. 재작년이나. 전체 24평 리모델링 하는데 그때 2,000이면 아주 최고급은 아니어도 살만한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리모델링 비용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3,500에서 4,000. 2배 뛰었어. 2배 뛰었어. 인건비 올랐죠? 쇠, 철강 이런 거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그때 할 걸. 50% 수익률인데. 알 때는 늦어요. 알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 이게 인격적 상호작용이에요. 기계적 상호작용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상호작용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꾸 그 잘못된 수업 방식.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내가 그냥 적겠다. 너는 떠들어라. 일방적인 수업. 그게 이제 전통적인 지식 중심의 교육 강의법이거든요. 여러분은 그것을 선호하지. 학원은 강의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강의법만 하면 어쩌지? 유전론에 근거합니다. 우리 평가에서 공부한 대로. 지능결핍. 받아들일 애들은 잘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 애들은 계속 못 받아들여요.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누구는 할만하다. 누구는 쉽다. 누구는 어려워 죽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같은 수업인데 다르게 느끼죠. 난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념상 정의를 볼까요? 이거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앞에 있는 지용관이 양가로 1번입니다. 행동변화. 행동주의 심리학이잖아. 교육은 인간행동의 의도적 계획적 변화다. 사실 이 표현 외워두시면 좋아요. 성장과 자아 실현? 성장관 쪽이잖아요. 타고난 잠재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아동을 식물에 비유해요. 제가 이제 서양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동을 식물에 비유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도토리다. 도토리 있죠? 나중에 커서 이게 도토리 나무가 되겠죠. 잎이 자라고, 그 다음에 도토리도 열리고. 도토리는 꽃이 안 피네. 꽃으로도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다 되지 않나요? 도토리 씨앗은 도토리 나무로 성장할 가능성을 안에 담고 있죠. 그것을 드러내라 이 말이죠. 그럼 성장과 자아 실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비주류 교육인데, 비주류 교육이지만 제대로 된 좋은 교육이죠. 그냥 나중에 나오니까 또 넘어가시고. 사상적 배경에 따른 정의는 과거 기출이라고 쓰세요. 과거 기출. 요즘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지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내용들은 교육학이 2번, 3번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칸트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근데 헤르바르트는 우리 교육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피터스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헤르바르트 피터스. 루소 중요하죠. 엘렌 케이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뒤에 물론 한 군데 더 있습니다만. 그러나 슈프랑어, 캐리션스타, 딜타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브라멜드 재건주의 쪽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듀이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트로프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꼬메니우스, 프레벨, 마리땡은 좀 비중이 떨어져요. 이제 항존주의 쪽인데요. 꼬메니우스, 프레벨 중요합니다. 서양사에서. 그럼 뒤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과거에 내기 쉬웠어요. 봐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교육의 본질은 문화의 번식에 있다고 한 학자는 해가지고 슈프랑어, 케르센슈타이너, 딜타이, 브라멜도 사지선다 문제를 만들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90년대 말 드물게 2000년 초까지 나왔던 문제예요. 2010년대 넘어가서부터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사람들은 문제 하나가 아닌 지문 하나로 나올 여지는 있어요. 사지선다에서. 그러나 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이걸 읽자. 아까 내가 말했던 피터스나 듀이나 또는 헤르바르트나 굳이 꼽은다면 이 세 사람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물론 종교성이 중점 두는 꼬메니우스, 프레벨은 서양사에서는 나름 비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우리가 배우자 이 말이죠.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정의에서 현상적 정의, 그리고 규범적, 기능적, 조작적, 기술적, 또 약정적 정의까지 5개가 있고, 다시 다른 측면에서 교육의 개념 정의 2가지 접근에서는 규범적 정의하고 서술적 정의가 있는데, 규범적 정의가 6개가 있고 서술적 정의가 18페이지 하단부에 4개가 있는데, 우리는 규범적 정의 위주로만 일단 하겠다 이 말이죠. 서술적 정의는 시험에 나오면 사실 제 스타일의 강의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임용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2000년 초반까지. 그러나 역시 10년도 넘어가면서 또 안 나온다. 우리는 시험용이니까. 우리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이라는 이 학문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바닥 지식을 정리하면 되니까 굳이 오버해서 현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2가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교육의 정의에 앞에 있는 현상적 정의 4개 내지 5개 하고 규범적 정의 6개 있죠. 이 6개를 우리가 하는데 쉬었다 하죠.